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미래와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번째 강의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는 에너지 전쟁인데, 여러분들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에너지 전쟁으로서는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봐보면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도 말씀드렸죠. 기술 전쟁으로도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에너지 전쟁을 한번 보겠는데, 중국이 에너지로서는 패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당해서 지금 현재 팔지 못하는 그런 기름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데, 이때에 이제 중국이 나서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지금 어쨌든 기름을 중국에서는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나라죠,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 중국은 원유 산유국입니다. 원유 산유국이라는 거죠. 이 원유 산유기 일일 생산량이 400만 배럴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네 번째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70 정도 이상이 되면은 중국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원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원유 산유국이죠. 그 다음에 채산성이 $70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제 채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이 세일가스를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산유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볼 때에 과연 중국이 에너지로서 어떻게 방어를 해낼 것이냐. 그 네 번째 봐보면은 이제 공급의 부족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실질적 내용으로 봐보면 부족분이 한 30-40% 정도 된다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30-40%를 어디에서 채우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 노력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중국이 처한 그 위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 40%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석탄으로 그 비율이 너무 많아요. 2017년도까지 그 통계를 봐보면 60% 선에서 항상 이런 것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봐보면은 지나간 10년 동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게 봐보면 중국이 이제 이런 위험성을 대비해 가지고 비축, 모든 기름들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축하는 양이 약 지금 현재 9억 톤 정도, 9억 배럴 정도를 지금 이제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맞지 않느냐 이러는데, 또 그게 안 맞다고 그러네요. 그 중국의 내용을 봐보면 중국의 원유의 수급, 그 다음에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봐보면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원유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원유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외국의 의존도,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무기 때문에, 핵 때문에 지금 현재 싸우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갖지 말아라. 근데 미국 대통령은 갖지 말으라고 외치지만, 이란은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유럽하고 선진국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서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그 핵을 막아낼 수가 없다. 핵 생산하는 걸 막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냥 탈퇴를 해버렸어요. 협의했는데서. 그래가지고, 재협상하자. 지금 어쨌든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은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거기에 성이 안 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재협상하자 하고 그거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EU는 하나도 탈퇴한 사람이 없거든요. EU가 이거를 전체를 합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 기름을 못 팔도록 하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이란 산유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뭐 30% 정도 된다 이런 말까지 원유 수입의 30% 이상을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중국이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석탄, 갈탄 이런 거에 의존도인데 중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 있죠. 136인데 여기는 3607 메가톤이라고 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죠. 미국하고 보면 인도에서도 뭐 3배 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중국을 한번 봐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전자 이런 것을 중국이 폐망한다고 주장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국경제TV나 이충근 박사,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충근 박사님 경제, 중국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기에 내용에 봐도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기자로서 아주 분석가이신 김재필 TV 분도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분석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참 근래에 와서 아주 상세히 좀 분석하는 분이고, 중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이렇게 와서 분석가가 되신 분인데, 이 박사 중국 뉴스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또 경제 교수면서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박운탁 TV도 이렇게 제가 제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튜버들의 분석하는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볼 때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봐보면 중국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도 중국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의 내용으로서는 제가 일전에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무운동은 중국이 18세기, 19세기 초에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1차 아편전쟁이 1800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에 졌지요. 2차에서도 또 졌지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데서 다 깨졌어요, 중국이. 그래서 왜 졌느냐라고 자기네들이 분석할 때에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 해서 서방 세계에 있는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운동, 그러니까 기술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나 직업훈련원, 지금의 폴리스트 대학교죠. 폴리스트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또 정수 직업훈련원, 그런 데가 이제 대학원으로 바뀌었죠. 이런 대학원들을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서 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양무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술력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력도 받아들였지만은 체제도
체제도 민주화로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민주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가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의 희생이 얼마나 많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만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고, 거기에서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게 1861년에서 1894년도까지 이제 청나라 시대 때에 일어났던 내용인데, 이때의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신이나 제도도 받아들였는데 중국은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정신적 문화는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종교는 못 받아들인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런 종교 때문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그 종교, 또 그 다음에 백일홍인가 하는 그런 백일회 같은 그런 그 종교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망가뜨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그 태평천국이 나온 데는 18세기 이런 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때에 그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를 중국에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기독교는 용납을 해도 외부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하는 거는 아주 그 불쾌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누구도 이거를 그 방송을 안 하는데, 미국에서 가끔 이게 정말로 뭐 지나가는 말투로 나오는데, 지금 중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보면은 중국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싸우는 게 뭐죠? 트럼프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제도개혁이다. 그래서 패권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패권전쟁. 그래서 중국은 이 패권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있다. 왜? 기술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송환법, 그러니까 범죄자를 중국으로 소환해서 재판하겠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나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소환해서 하겠다. 홍콩에서 지금까지는 재판을 했는데 그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소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소환한다라는 것은 홍콩인들의 걱정이 뭡니까? 아무나 또 자기네들에게 그 인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네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한다면은 왜 홍콩인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인들을 억압적으로 지금 현재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지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 있죠. 뭐냐, 미국과 영국이 개입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자기네들과 약속을 어겼다. 근데 중국은 지금 내정 간섭이다 이러는데, 분명히 넘겨줄 때에 지금 50년 동안 지금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섣불리 홍콩인들을 탄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홍콩인들이 처음에는 소환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처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행정장관을 물러나라. 그러다가 이제는 민주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홍콩의 독립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체제가, 중국의 체제가 민주국가에서 봤을 때, 또 민주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중국의 체제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다는 붕괴를 느끼게 되면 국민은 반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민주화 운동에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왔는 겁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민주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해 왔는데, 제가 그러면 중국이 파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옆으로 보는 거는, 저거는 자료가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봐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석유에 대해서 에너지 전쟁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 전쟁보다가 더 위험한 게 은행이에요.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겠지만, 여기에 봐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1919년도 5월달, 지금 바로 전이죠. 바로 전에 파산했는데, 그 파산했는 게 뭐냐면, 북경 정부에서 인수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포상은행이라고 하는데, 포상은행, 그 다음에 요동성에 있는 진주은행, 이런 데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지금 이제 하마 양독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은행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비축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맞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발행해 가지고 은행의 자금력을 가지는데, 이런 거가 이자율이 2.8% 정도에서 한 3% 정도, 3.12% 정도면 맞는데, 지금 현재 4%, 5%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패널이 보도하기에는 중국의 은행에 200개 정도가 파산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271개 건설업체가 파산할 것이다. 271개 건설업체. 와,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채 중에서 135개의 건설업체 부채를 합하니까 8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하나로 1377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합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주택융자로 융자받은 돈이 지금 300조 정도 된다고, 1000조가 넘었다고 막 우리나라 걱정 얼마나 했는데, 여기에는 건설업체의 135개 건설업체가 진 부채만 해도 1377조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다가 미국이 경제적 환율에 대해서 조금만 타격을 주면은 중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제가 지금 현재 뒤에 여러분들인데 해놓은 거는, 이거를 이렇게 지도를 띄워놓은 거는 그냥 띄워놓은 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에너지로는 이제 지금 소련에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가스로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도 들어오죠. 지금 현재 중국이 앞에가, 여기가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서 당장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데에도 미국이 크게 막지를 안 했어요. 반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국제 통화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란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중국 큰 은행 한두 군데만 막아버리면, 만약에 미국하고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신용을 중국이 잃기 때문에 거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에너지로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한 30%에서 40% 사이를 수입해야 된다 그래요. 중국에서 쓰는 양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쪽 저쪽에서 수입할, 지금 러시아에서는 기름을 못 팔아먹어서, 또 가스를 못 팔아먹어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난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말은 해도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마치고 한국에 대해서 잠깐 중국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핵을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2016년도 17년도에 보면 에너지 민주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민주화라는 얘기 참 말 좋죠. 에너지 민주화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민주화는 있는 놈은 쓰고 없는 놈은 민주화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것은 기본 그 전기 4,000원은 면제를 해줘요. 어려운 사람들. 제도 보면은 우리가 기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잘 사는 부분에서는 없는데,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몇 사람이 그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까지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몇 명이 자살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원전 마피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전을 지금 현재 폐쇄했죠. 그런데 각 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6조 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6조 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전력 마피아.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결국은 원전을 지금 현재 재생산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봐보면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있냐니까, 뭐 전력 원전 마피아 막 이래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좌파, 지금의 뭐 통상적 좌파라고 합니다만 좌파들이 이거를 갖다 주도를 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이걸 막았어요. 이렇게 선동적으로 그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장래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썼는 걸 한번 봐보면 이랍니다. 자유한국당, 여기에 나와 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권력이 원색적 지원 사격이 나섰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그 손실을 보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누구에게 의지해서는 큰일 납니다. 원전은 자체적 개발이기 때문에 원전을 한번 넣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있고 최고의 원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닥쳐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일본이 보셨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의해서 그냥 불화수소하고 3가지만 했는데도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근데 미리 준비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 조그만하게 시험을 해보고 서로 맞춰나가고 준비를 딱 해놨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탁 바꿨으면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참 진짜 그 생각이, 제가 목사로서 또 여기에 나와서 있는 그 패널로서 논평자로서 기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저도 상당히 그 이제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것이 뭐라 그럴까, 왜 교단에서는 자꾸 그 어려움이 생겨서 법률적 어려움이 생길까?
근데 변호사들을 불러도요, 변호사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요. 아, 이건 이길 수 있다 없다 뭐 말을 굉장히 짧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대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생겼을 때 저희인데 와서 미리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 외에 이제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방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2001년도에 제가 예견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앞으로 군소교단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준비를 했죠. 그럼으로써 지금은 와갖고 여러분들 지금 2001년도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0년 전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중국을 누를 수 있고 일본을 누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중국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뭐 나라를 다 어떻게 흡수한다, 이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중국과 일본에게 다시 또 침범이나 또 고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중국은 봐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독도함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함보다 더 큰 배, 조금 더 큰 배를 2대를 만들어요. 요번에 백령도 함인이 울릉도 함인이 만들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서 2배씩을 딱 2배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F-35 스텔스기를 도입해 갖고 지금 40대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100대. 그러더니 요번에 이즈모 항공모함에다가 더 얹기 위해 갖고 또 100몇 대를 또 주문을 미국에다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본은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왜 울릉도에다가 비행기 장을 왜 못 만듭니까? 거기에다가 왜 병기 지금 강정마을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설치했죠. 왜 백령도에다가는 우리 오른쪽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봤을 때 오른쪽 왼쪽에다가 왜 해군 기지를 왜 못 만듭니까?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다 만들어서 절대로 못 침범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든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누가 감히 거기에다 말하겠습니까? 물론 일본은 불편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거기에는 독도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독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 준비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 있다.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 민족이 참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 경제대국의 기초 분야에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기초 분야. 지금 기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쨌든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력, 경제력, 국방력 이 4가지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몇몇 그런 기술력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력, 과학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경제력도 하루아침에, 국방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랍에서 와가지고 우리 ADD 국방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본받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통일은 안 하려고 그래도 해진다라는 거죠. 천천히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할 기회가 왔을 때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모든 걸 갖춰야 된다. 그래야 남한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어떠한 결과가 와도 견뎌나갈 수 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과학, 기술, 경제, 국방력의 승부를 걸자. 이게 이래야만 일본과 중국을 넘어설 수 있지,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또 침범을 당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일본이 그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찔러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앉아가지고 그거 연구한 거든, 몇 년 동안요. 그러면서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공위성 만들 때 우리나라에 지금 뭐라 그럴까, 누가 기술을 줘요? 기술을 누가 줍니까? 원전 기술을, 물론 기초적인 것도 좋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뭐라 그럴까, 항공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누가 줍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폭격기고 뭐 이런 그 군 비행기를 만드는 데에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핵심 4개 기술은 안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천기술, 원천과학 강국이 되지 못하면 요 2개를, 이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뭐 자꾸 한다고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제가 지금 5번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주창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